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최고 4%의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등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상을 깬 강도 높은 대책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을 찾은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크리스마스를 평화롭게 보내자며 북한의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뜻도 재차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의 피재로 검찰이 출석했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치 중인 국회가 본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3당 교섭단체 회동이 잇따라 불발되면서 무산됐습니다. 연동형 비례 의석수 상한제를 놓고 막판 규율이 실패한 4+1 협의체도 진전이 없어 여야 협상은 공전에 빠졌습니다. 그제 지구대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이자 숨진 경찰관의 친구를 피재로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일본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장급들이 3년 만에 만나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회의와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지만 당장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과 세제, 청약 등을 총망라한 초고강도 종합대책인데요.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전면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늘고 또 자라도 작은 집에서만 살라는 거냐 불만인 사람도 많습니다. 먼저 엄혜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규제가 가장 강한 투기 지역의 1주택자라도 집값의 40%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의 아파트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가 20%로 낮춰져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시가 15억 원 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4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돼 1억 2천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금융대출이 투기 수요의 자금 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의 원흉으로 지목된 전세자금 대출도 제한했습니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새로 사거나 2주택자의 경우 대출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가 보낸 겁니다. 서울에 거래된 주택의 4분의 1 정도는 대부분 9억 원 초과의 주택 유형이라고 거래량은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갈아타기를 하려는 실수요자나 내 집을 마련하려던 중산층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것 외에도 고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하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한편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집을 팔아라 하는 건데 정부 예상대로 될까요?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선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 등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1년 만에 또다시 오릅니다. 주택 보유수와 지역에 따라 최대 3.2% 수준이었던 세율이 4%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시세에 따라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은 80% 수준까지 반영되도록 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전년 대비 올릴 수 있는 세금의 한도도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까지 최대 3배로 늘어나 보유세 부담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세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퇴로도 마련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택시장의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10년 이상 다주택자들만 해당돼 얼마나 많은 물량이 풀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미흡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함께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높여 투자 수요를 억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매년 서울에 4만 호 이상의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며 집값 안정에 자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또 언론에서 과도하게 우려하시는 것만큼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주택 물량이 대거 풀리진 않을 거라는 전문가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정부 바람대로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이 얼만큼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오늘 대책에는 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동별로 지정하는 핀셋 형태의 규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는 무더기 지정으로 바꿨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경기 과천시 벼랑동의 한 주공아파트입니다.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이 아파트는 2년 전만 해도 9억 원이던 집값이 지난달에는 19억 4천만 원까지 올라 2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불리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한 곳인데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도 빠져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상한제라는 거는 중국의 똑똑한 사람들은 저기 가서 아파트를 사면은 오르겠구나. 글로 가야 되겠다 하고 몰려든다고. 정부는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발표에도 주변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아예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을 포함한 13개구의 전체동 272곳을 지정했습니다. 또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구와 노원구, 동대문구 등의 일부 동과 경기도에서도 과천, 하남, 광명 3개시를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기존 27개 동에서 322개 동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청약 당첨 요건도 강화합니다. 청약 당첨을 노린 전세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신도시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이 되는 주거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규제지역 재당첨 금지 기간도 늘어납니다. 이 밖에 갭투자를 유발해 집값 상승과 주택시장 교란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추가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송한진입니다. 오늘 부동산 대책은 예고가 없이 나온 기습 발표였습니다. 그 수준 역시 예상을 깬 초고강도였죠. 경제부 이기종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통 이런 부동산 대책은 발표를 예고합니다. 우리가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기습 발표였어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극비리의 준비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와 관련해 담당 부처 관련자들에게는 기밀을 누설하면 처벌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 추가 대책은 원래 내년 초쯤에 나올 것이다. 이런 게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계속해서 내리면서 추가 규제에 소극적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심각하게 받고 그리고 전격적인 발표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일부러 그랬다. 사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인가요? 거기 나왔을 때 부동산 좀 많이 안정됐다라는 얘기를 해서 좀 역풍을 많이 맞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집값은 되려 더 오르기도 했었고요. 혹시 그런 것들도 이번 발표에 영향을 줬을까요? 네,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들으셨겠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과 좀 괴리돼 있다 이런 네.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 실제 한 조사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평균 40% 상승한 것으로도 나타난 조사 그렇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평균 5억 8천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값이 2년 반 동안 무려 8억 2천만 원으로 2억 4천만 원이나 오른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이번 정책은 확실히 집값을 잡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지침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나온 부동산 대책이 아까도 잠깐 전했지만 18번째입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 이게 잘 안 됐으니까 또 내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잘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개별 정책으로는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지정 이후 18번째 대책이고요. 네. 정부 차원의 합동 대책으로 봐도 지난해 9.13 대책 이후 4번째 대책입니다. 네. 이번 규제의 타깃은 먼저 서울 강남권 등지의 고가 주택입니다. 정부가 최근 집값 불안에
진앙이라고 본 겁니다. 네. 이제 이런 아파트들은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또 고가 다주택 보유자의 부담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에게 내년 6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일부 면제하면서 퇴로도 열어줬습니다.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니까 아파트값 내려갈 것이다. 이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도 눈에 띄는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데요. 네. 신축 아파트가 부족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는 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돼 있다. 이런 판단들이 있는데요. 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만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그런데 그 다주택자 양도세 풀려면은 10년 이상 보유한 집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집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 쪽만 잡는 대책이 확실한 공급 대책은 안 보이니까 좀 더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가 아파트 대출 규제로 강남가 아파트 결국 현금 부자만 사는 거 아니냐는 불만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까? 네, 이번 대책에 따라서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강남권이나 마포, 용산, 성동구, 이른바 마용송 아파트들은 이미 시세가 15억 원을 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아파트들은 결국 이른바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럼 1주택 실거주자들의 주택 구입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그렇죠. 지적이 회견장에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 방법이 신혼부부나 청년 등이 집에 들이는 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글쎄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값 폭등의 불똥이 청와대 다주택자들에게 튀었죠. 결국 수도권에 2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들은 한 채만 남기고 다 팔기로 했습니다. 만약 3채를 가졌다면 2채를 팔아야 하는 거죠.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폭등이 이어지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긴급 공지를 내렸습니다. 수도권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한 채를 뺀 나머지는 처분하라는 내용입니다. 노영민 실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과 여현호 국정홍보 비서관 등 권고가 적용된 대상자는 11명입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청와대 비서관들의 아파트값이 평균 3억 이상 오르면서 국민의 따가운 여론이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위공직자들 평균 지난 2년 반 동안 3억이 올랐고 그중에 한 10명 정도는 아파트값이 10억이 올랐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몰린 수도권으로 한정하면서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집이 있는 노영민 비서실장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청와대는 자발적 협의를 통한 권고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청와대 참모들이 솔선수범한다면 다른 정부 고위공직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우리는 여기 서울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와 어떻게 접촉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방한 중인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 말입니다. 북한에 공개적으로 회동을 제안한 거죠. 또 크리스마스 도발 가능성을 의식한 듯 크리스마스가 평화의 시대를 여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에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한국에 머무는 비건 대표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에 공식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에 대해선 미국은 데드라인을 정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크리스마스 도발을 의식한 듯 이번 크리스마스가 평화의 시대를 여는 날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s always, it is our fervent prayer and hope that this day will usher in a season of peace.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의 모든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로 향한 비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35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 협상을 이끄는 비건팀을 격려하고 엄중한 상황이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기초로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입니다. 이제 관심은 과연 북한이 이걸 받느냐, 그러니까 대화에 응하느냐 하는 거죠. 하노이 북미회담과 실무회담 이후 북한은 미국의 구체적인 제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건이 어떤 선물 보따리를 갖고 왔는가에 관심이 쏠립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스톡홀름 북미 실무 협상이 결렬되면서 북한은 미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시간 끌게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협상 이후 북한이 발표한 19차례의 성명과 담화를 살펴보면 북한의 요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카드로 시간이나 끌려는 협상에는 전혀 나설 생각이 없다는 것. 대신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 등 북한의 조치에 상응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협상에 응하겠다는 겁니다. 즉 비건 대표가 대북 제재 해제나 한미훈련 중단 같은 카드를 가져와야 만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합훈련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재 해제 혹은 완화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미국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줄 수 있는 카드는 많이 없지만 미국이 계속 밀어붙일 경우 연말 시한을 앞둔 북한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큰 만큼 막판 접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오늘도 국회는 본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과의 협의도 안 됐고 4+1 협의체도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냥 어제와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최윤기 기자, 원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려고 했잖아요. 네,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예정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되면서 오늘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애초 주말 동안 협상을 좀 해본 뒤에 오늘 오전 11시에 만나 본회의를 개최해보자. 이렇게 문희상 의장이 요구했었는데요. 하지만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시각 열린 당 규탄대회에 참석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4+1에서 마음대로 했고 그것을 문희상 의장이 날치기 처리했던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파괴하는 문희상 의장을 규탄한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이 아닌 투쟁에만 전념하는 한국당을 향해 국회 공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마음을 바꿔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마음만 있다면 언제라도 국회는 정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문 의장은 오후 2시쯤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본회의는 언제 열리게 될까요? 목요일쯤에 열린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원래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상정하고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19일 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일단 불투명해졌습니다. 여기에 내일 본회의가 열릴지도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던 4+1 협의체가 사실상 중단됐고 특히 그동안 호흡이 좋았던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상한선과 석패율제를 놓고 막판에 틀어지면서 협상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당도 오는 목요일까지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여야 모두 협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언제든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그럼 4+1 협의체는 왜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석패율제에 걸렸습니다. 강경하게 맞섰던 정의당은 그러나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고 하자 그럼 지역구 의석이 더 줄어드니까 결렬될 게 뻔하거든요. 정의당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21대 국회에만 적용하자고요. 하지만 타협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갈등이 석패율제로 또 충돌했습니다. 석패율제에 대해 권역별 도입이나 폐지를 주장해왔던 민주당은 아예 석패율제를 중진 구제용으로 규정하고 협상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이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중진들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원안으로 갈 경우 내년 총선에서 확보할 의석수가 줄어드는 정의당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실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하자며 보완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석패율제와 함께 진통을 겪은 연동형 비례의석 30석 상한제에 대해서도 21대 총선 한시 적용 카드를 꺼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계속 고집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번만 해야 된다. 선거제 협상 결렬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한 정의당과 현 정부 핵심 공약에 대한 입법 지원이 절실한 민주당의 밀당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관 진입 계단에서 집회를 열면서 경내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국회 안에서 대규모 농성이 벌어진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 일부 참가자들은 국회에 난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인파가 국회 본관 앞을 채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공수처법, 선거법 저지 규탄 대회인데 우리 공화당 지지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가세하면서 국회 앞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규탄 대회엔 한국당 추산 10,000명이 참가했고 일부 참가자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공수처 반대 한번 20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이 과정에서 시위자들이 국회 본관을 지나던 민주당 서른 의원을 둘러싸고 위협하는가 하면 정의당 당직자들과도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회 경내 집회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격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매일같이 모욕적이고 참담한 심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거리로 나와 광장에서의 대립이 일상화된다면 국회 안에서도 소동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한국당이 농성 중인 로텐더홀 앞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자, 이렇게 쇼자 같은 거 그만하시고. 쇼라뇨? 아니, 쇼죠.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회 안과 밖 모두 고성과 충돌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여야 대치 전국이 길어지면서 총리 인선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죠. 그럼 청문회도 늦춰지게 되고 그럼 공직 사퇴 시한 안에 청와대에서 나와야 하는 이낙연 총리도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총선 역할론을 시사했던 이낙연 총리, 지금 심정은 어떨까요? 정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연말을 맞아 이낙연 국무총리의 민생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며칠 전 태풍 피해를 입었던 삼척을 방문해 이재민을 챙기는가 하면 고용산업 위기 지역인 군산 등을 찾아 특유의 깨알 메모를 하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많이 도와주긴 해서 그래서 하지. 날씨가 추워져서 어떻게 사시나 걱정도 되고 해서 그냥 왔습니다. 출근길에 만난 이 총리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사실상 마음을 비운 채 청와대와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청와대는 저의 거취에 관한 결정을
하시는 곳이고 당은 그 이후의 역할에 관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하죠. 이 총리는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 타이틀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것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안정감, 균형감, 신뢰감 이렇게들 분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총리에게 그나마 다행인 건 후임 총리로 거론되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가 47%로 부정보다 12%포인트가량 높게 나왔다는 것.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를 우려한 이 총리는 연말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민생 현장을 챙기는데 주력한다는 구상입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도 모두 다 조국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었죠. 조 전 장관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번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집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승용차를 타고 이곳 서울 동부지검에 들어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는데요. 현재 10시간 넘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감찰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총책임자였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돌연 중단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 전 장관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이른바 3인 회의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12월 국회에 출석해 감찰 중단 이유에 대해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외부 압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에 출석한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해 왔는데요.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적극 해명에 나서며 조사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그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이 피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입니다. 그제 오전 이 빌라에서 3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저쪽에 세대 대놓고 여기서 왔어요. 여기서 경찰차 세대 있다가 또 한 대 오고 저거 오면은 사람 죽었다고 그냥 무서워서 그냥. 이곳에서 숨진 남성은 서울 소재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후 최초 신고자인 숨진 경찰관의 친구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비번이었던 숨진 경찰관과 만난 다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한 뒤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대낮에 모텔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이후에 신고하면 죽이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8일 낮이었습니다. 10대 여성 A씨가 SNS를 통해 한 20대 남성을 만난 겁니다. 이 남성은 A씨를 근처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 근처에서 여성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경찰차 왔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내용이 아닌데 저도. 가해 남성은 A씨에게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공포심을 조성했고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성폭행할 경우 별도로 마련된 법률에 의해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경찰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지난해 고혈압 치료 성분에 이어 올해 위장약 성분에서 2급 발암물질이 나와 충격을 주었는데 당뇨병 환자 대부분이 복용하는 메트포르민 성분에서도 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싱가포르의 일이지만 우리나라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이 의약품 3개를 리콜한다는 지난 4일 발표문입니다.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에서 2급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티라민, NDMA가 미량 검출된 탓입니다. 메트포르민은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환자의 80%, 240만 명이 먹는 기본 약제입니다.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싱가포르에서 회수한 완제품을 우리나라는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결국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원료가 들어간 약제는 시판 중인 640개 품목에 함유돼 있습니다. 시험은 이달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에 대한 사용 원료의 제조원에 대한 개통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자의적으로 복용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요즘 혼자 사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관련된 범죄도 늘고 있지만 혼자 사는 여성들은 내 집 근처에 사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받아볼 수 없다는 걸 아십니까? 되레 집 근처에 사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SNS로 공유했다가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심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혼자 사는 20대 강모 씨는 얼마 전 지인의 추천으로 성범죄자 알림이 앱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 범죄자가 산다고 뜨는데 저희 집 되게 가까이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우편으로 안내 같은 게 온다고 하던데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고 좀 많이 무섭기도 하고. 정부는 8년 전부터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반경 1km 이내 거주민의 우편으로 알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씨와 같은 1인 가구 여성은 이를 받아볼 수 없습니다. 고지 대상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가구에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검색 페이지인 성범죄자 알림이 역시 실효성이 논란입니다. 휴대폰용 앱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저장해두려 하니 캡처할 수 없다는 문구가 뜹니다. 범죄자의 명예훼손을 우려해 앱 내 정보를 외부로 공유하면 안 되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를 지인과 메신저로 공유했던 한 남성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알리는 게 불법이라는 게 공유를 했다 오히려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게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편 고지 범위와 공유 금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개하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온라인상에서 계속 공유가 될 경우에는 기간 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올해 집계된 혼자 사는 여성만 291만여 명. 최근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제도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은 물론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일가 이명희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이 씨의 욕설을 재연하자 판사가 말릴 정도였는데 이 씨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성격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건영 기자입니다. 운전기사 얼굴에 침을 뱉고 직원들에게 가위와 화분을 던졌다. 운전기사 등 9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1호재단 이사장이자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기소 내용입니다. 갑질 반복되는데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십니까? 첫 재판에서 검사는 이 씨가 직원들에게 한 욕설을 재연했고 판사는 검사가 민망할 것 같다며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자신에게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며 같이 일하는 사람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엄격한 시어머니를 모시며 평생 스트레스를 인내하고 살았던 이 씨가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저질렀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 측은 폭행과 폭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대목에서는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씨가 화분과 가위를 던질 때 사람을 향해 던졌는지 확실하지 않고 화분이 위험한 물건인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 씨는 직원 갑질과 폭행 혐의 외에도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실손보험 가입하셨습니까? 요즘 병원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정도로 가입률이 높은 실손보험은 병원비와 약값을 쓸 때마다 돌려받을 수 있기에 환자는 물론 병원도 진료비 부담을 덜는 참 든든한 존재이긴 합니다만 이 때문에 병원에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를 하고 새로운 시술법을 소개하며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등 부작용도 속출을 하고 있죠. 백내장 환자에게 다초점 인공렌즈 삽입을 권한다거나 간단한 물리치료면 되는 목이나 어깨 통증 환자에게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치료를 권유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기에 그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지 않습니다. 이쪽 병원의 도수치료는 1,000원인데 저쪽 병원에선 30만 원으로 300배나 차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상황이 이러니 손해보는 쪽은 보험회사. 2017년부터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계속 올라 올해는 무려 1조 7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비급여 진료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2년 전 시작된 문재인 케어로 환자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항목 상당수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자 수입이 줄어들게 된 의료계가 비급여 치료를 자꾸 권하고 환자 역시 과잉 진료에 익숙하게 된 겁니다. 국민 의료비는 물론 민간 보험에 대한 지출 역시 줄어들 것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했건만 결과는 정반대였던 겁니다. 정부가 뒤늦게 병원에 많이 가면 갈수록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수입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병원들의 편법 그리고 꼼수는 분명 또 다른 곳에서도 나타날 테니까요. 의료계의 과잉 진료 행태를 막을 대책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저 미봉책에 불과할 겁니다. 뉴스점이었습니다. 39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영천고속도로 다중추돌 사고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리 주체인 상주 영천민자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사고 당일에 염화칼슘이 뿌려진 상태라고 했는데 아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빙판으로 변한 도로에 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차량 위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 상행선과 하행선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관계기관의 합동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구간에는 염화칼슘이 미리 살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해당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상주 영천 민자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새벽 3시 반부터 모든 구간의 제설 작업에 사용되는 염화칼슘을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설차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출발했고 사고 지점에선 이미 연쇄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위탁업체는 차량 정체로 사고 구간만 빼고 염화칼슘을 살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차량들은 다 배치를 해서 다 출동을 다 시킨 상태예요. 통화는 4시 때부터 계속 하면서.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블랙 아이스 말고도 차량 결함이 없었는지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기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 뭡니까? 첫 번째 키워드, 저승사자 동상입니다. 왜 그런 걸 만들죠?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정부 세종청사 있잖아요. 네. 소방청 인근에 세워진 조형물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조형물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11억여 원을 들여서 청사 주변에 설치된 6개의 조형물 중 하나입니다. 어떤가요? 앵커가 보기에도 저승사자 같나요?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저걸 세운 거죠? 사실 이 조형물은 저승사자가 아닙니다. 흥겨운 우리 가락이라는 이름으로 한복에 갓을 쓴 남성이 춤사위를 펼치듯 양팔을 벌린 모양의 조형물인데요. 작품 설명에도 한국 무용의 한 장면을 연출해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게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왜 저승사자 동상이라고 불리는 거죠? 바로 이곳 인근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던 건데요. 네. 조형물의 표정과 옷차림, 몸짓이 영락없이 저승사자나 박수무당 같다는 거죠. 특히나 밤에는 조명까지 더해져 지나가다 깜짝 놀랐다 이런 민원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데서 보니까 실제로 좀 그런 느낌도 나긴 합니다. 그래서 저 조형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금은 철거가 됐습니다. 사실 이 조형물은 지난 2015년에 지금의 자리가 아닌 국세청 건물 앞에 있었는데요. 조형물이 설치되자마자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지적을 받다가 국세청 건물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옮긴 곳에 있는 건물이 얼마 뒤 소방청이 입주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초엔 행정안전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행안부와 소방청이 우리나라의 재난을 막아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이른바 저승사자상이 앞에 세워졌으니 주민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지적도 이어졌고 결국 지난 7일에 철거가 됐습니다. 재난을 막는 곳에 저승사자상이라 느낌이 안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저 조형물 대충 한 2억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 조형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치운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이 조형물은 그 청사의 한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예. 청사 관계자는 이전할 장소가 구해지지 않아서 일단은 보관하다가 박물관이나 미술 전시관 등 적절한 장소에 옮길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기 자리를 잘 찾으면 또 환영받을 곳도 있겠죠.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 자리 바꿔치기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네, 지난달 30일 자정쯤에 인천의 한 구청 계약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알고 보니 경찰이 현장에 오기 전에 실제로 운전을 한 7급 공무원과 서로 자리를 바꾼 거였습니다. 자백을 하지 않은 이상 알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알아냈나요? 네, 해당 차량은 7급 공무원 소유의 차량이었는데요. 네.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한 걸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주변 CCTV를 뒤져봤습니다. 영상이 발견됐는데요. 확인해봤더니 운전자를 잡은 모습은 다름 아닌 해당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건 7급 네. 공무원이었다. 사실 이렇게 음주운전하고 나서 자리 바꿔치기 하는 경우는 왕왕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리를 바꿔줬다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그렇게 진술하게끔만 얘기한 그 계약직 공무원은 술을 안 마신 상태였습니까? 마셨습니다. 검거 당시 두 사람의 모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신 거죠. 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경찰에 운전대 자리를 바꾼 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리를 바꿨는지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은 일단 자리를 바꿔치기한 점을 들어서 7급 공무원을 음주운전 그리고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계약직 공무원을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CCTV도 없는 것이 없고 그리고 또 블랙박스 다 있으니까 이런 일은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더 해서는 안 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고 같은 데로 불러 물 한 잔 내놓지 않았던 일본. 그런데 수출 규제 문제를 논하기 위한 이번 한국과 일본의 국장급 만남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반듯한 사무실에서 정장 차림으로 우리 당국자들을 만났거든요. 당연한 걸 기뻐해야 하는 걸까요? 이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17층 제1특별회의실. 먼저 도착한 이다 요이치 일본 무역관리부장이 한국 대표단을 기다립니다. 이어 한국 측 이호현 대표가 들어서며 인사를 건네고 다른 회의 참석자들도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지난 7월 골방 같은 사무실에서 인사도 없이 마주 앉았던 과장급 접촉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한일 간 수출 관련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3년 반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회의 전 밝힌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수출 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 분위기만큼이나 일본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국장급 협의에 앞서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3일 한일 간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그렇게 되면 수출 규제가 원래대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어떤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다음 주 중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번 국장급 대화는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조율 단계 성격이 강합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MBN은 어제 종합뉴스에서 다중추돌 사고가 일어난 구간의 관리 주체를 한국도로공사라고 했지만 관리 주체는 민자법인인 상주 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리운전기사가 두고 간 자신의 차를 옮기려고 2m 음주운전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행위는 다른 차량을 통행시키려는 긴급 피난으로 볼 수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LPGA 전관왕에 오른 골프 여왕 고진영 선수가 2019 MBN 여성 스포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트로피 수집가 고진영 선수의 다음 목표는 도쿄올림픽 금메달입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제2의 김연아로 주목받는 피겨 요정 이혜인과 육상 신동 양예빈이 공주로 변신했습니다. 다이빙 세계선수권 첫 메달 김수지와 태권도 챔피언 심재영은 여신의 자태를 뽐냈고 한국 여자농구의 전설 박찬숙과 26년 만에 검을 내려놓은 남현희는 여왕의 위엄을 뿜었습니다. 세계 정상에 우뚝 선 한국 여성 스포츠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자리에 모인 MBN 여성 스포츠 대상 시상식. 별 중에 별은 세계 여자 골프를 평정한 고진영이었습니다. 고진영은 한국인 최초 LPGA 정관왕에 오르며 한국 여자 골프 전성시대를 활짝 연 공로로 영예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또 미국에서 저희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위선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0회 연속 올림픽 출전의 역사를 쓴 여자 핸드볼팀이 페어플레이상, 캄보디아 출신 이주 여성으로 여자 당구 1인자가 된 피아비는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도전하면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가락 골절에도 아시아 장애인 탁구 선수권 금메달을 딴 이미규까지 역경과 편견, 장애를 뛰어넘은 여성 스포츠 선수들이 아름다운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일 새벽 서쪽 지방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는데요. 온화했던 겨울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비가 그치고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하루 사이에 10도 이상 기온이 급 하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주에는 최고 60, 충남과 호남, 경남에는 10에서 30mm 정도고요. 그 밖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는 5에서 10mm 안팎입니다. 밤에 중부지방을 따라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 비와 함께 안개도 짙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8도, 낮 기온은 11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비와 함께 곳에 따라서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영동지방은 내일 비가 오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전망입니다. 비가 내린 뒤 이번 주 내내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연장의 사진입니다. 학생들이 동그란 바퀴 모양 틀에 자석을 쌓아 올리는데 한 개는 잘 붙어도 두 개 이상 올리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재미로 하는 장난감인데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겁니다. 실패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익숙하고 편안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거죠. 자석은 떨어지면 다시 붙이면 되니까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